네,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금방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이정숙입니다. 어, 이번에 지금 제가 발표드릴 것은 그 건강한 식생활 향상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영양 지수인데요. 주로 대상자가 지금 제가 그로잉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취학 어린이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어린이가 타겟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 준비한 자료는 어린이 청소년을 타겟으로 했지만 물론 미취학도 따로 있기 때문에 어,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지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양지수를 제가 개발하는데 관여를 했지만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암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양지수라는 개념을 간단히 보면은 간단한 식행동 체크리스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개 내외의 간단한 체크리스트 문항을 이용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이나 식생활 관리 상태를 종합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을까? 일단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식행동이 적절한지, 그리고 신체 활동이 충분한지, 또한 개인 위생이 적절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청소년 영양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도 검증한 논문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영양지수 등급이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상이라든지 중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하등급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은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비타민 C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아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하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상등급에 있는 아이들보다 점수가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소듐 같이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상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낮고 하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높은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양지수 등급이 높은 아이들이 상이나 중에 해당한 아이들이 하등급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양호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지수가 개발되어진 현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영양지수는 최근에 식생활 변화라든지 영양의 불균형,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부족이 문제가 되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부족보다는 과잉이라든지 또는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과거하고 좀 다른 양상들을 불균형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질환의 유병률도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되어졌다면 지금 오히려 만성 질환이라든지 또 청소년 성장기 아이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의 유병률도 과거와 달리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5년 단위로 개정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잘 반영하여서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지수는 제일 처음에 2012년도에 한국암회에서 건강지킴이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영양학회에 의뢰를 했고 건강지킴이 사업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평가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있어서 그때 영양학 저희 참여하셨던 연구진에서 그러면 IQ의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보자. 솔직히 얘기하면 영양지수는 IQ의 개념이 좀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IQ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영양지수를 개발을 했고 개발할 당시에는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어린이들의 가장 중간 연령층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때 개발된 영양지수는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잘 맞는 영양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이 되어지면서 영역은 5개 영역으로 균형, 다양, 절제, 실천, 규칙 5개 영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양호와 불량으로 판정 점수를 기준으로 내렸고 각 영역별로 5개 등급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영양지수를 개발했고요. 자, 12년도에 개발이 되어지고 이거를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더니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 좋다. 간편하게 평가되어지는데 영역별로도 평가되어지고 영양소하고도 너무 상관성이 높은 그런 평가 툴이라는 거에서 이거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어린이가 아닌 모든 생애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와서 2014년도부터 15년 2년 동안에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린이 연령층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에서 18세를 다 포괄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타겟층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연구진은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넓혀서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미취학 어린이, 그 다음에 학년기 어린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늘 어린이 연령층을 세 개로 나누었고, 그리고 성인하고 노인 두 개 연령층을 추가해서 총 5개 연령층으로 분류하고 해서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어린이 때는 5개 영역이었는데 학년기나 청소년은 5개 영역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취학 어린이들은 이 5개 영역이 나오지 않아서 3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성인과 노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인과 노인은 4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균형 다양 절제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반면에 실천하고 환경 영역은 이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분류를 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양호와 불량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시켜졌고 불량이라는 말을 쓰면 어감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불량이라는 명칭 대신에 모니터링이 필요해. 즉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5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건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이따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로 인한 식생활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2020년도 말에 개정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식약처에서 연구 용역 사업이 나와서 5개 생애 주기를 분류하는 생애 주기별 영양 지수가 개정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제정이 되어진 거죠. 다시 한번 개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서 또 하나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봤을 때 균형 다양의 영역이 어떤 영역 생애 주기에서는 균형이 들어가는데 성인과 노인에서는 균형에 해당하는 게 다양에 들어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하고 다양에 들어가 있는 평가 항목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약간 교차되어지는 일관된 영향에 딱 분류가 되지 않아서 균형과 다양을 분류하는 것보다 하나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연구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 균형과 다양한 하나로 통합해서 균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절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실천하고 환경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조금 달 분류가 되어지는 게 좀 애매모호해서 이거 역시 하나로 묶어서 실천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 3개 내지 5개로 나누어졌던 영역을 3개 영역으로 통합을 시켰고요. 그리고 5개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평가할 때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상, 중상, 중, 중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서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상, 중, 하 3개의 영역의 개념으로 3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균형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절제, 실천 3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균형에는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다라는 개념이 균형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절제는 말 그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가능하다면 자제하는 게 절제 영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고 위생적인 개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취학권은 제가 같이 제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미취학은 제공해드리지 않았고요. 학년기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영양지수 문항들을 좀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학년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색깔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어린이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진 게 어린이에게만 조사되어지는 문항. 청소년에게는 해당이 되어지지 않고 어린이 연령층에서만,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사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영역에서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특별히 대두되어지는 문항은 없는데 절제 영역에서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를 얼마나 자주 먹나. 아이들 좋아하죠. 네, 이거 절제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실천 영역에
아침 식사,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 표시를 확인하는 거, 음식 먹기 전 손을 씻는 거는 청소년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일에 얼마나 자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나. 이게 어린이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령기 어린이나 미취학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 아이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걸 잡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돌아다니는 식행동도 좀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안 먹으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 편식 많이 하잖아요. 편식에 관련된 식행동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학령기 어린이까지는 이 문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 관련된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 시간 필요에 포함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지가 어린이까지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청소년에 들어가면 이거는 상담용 문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변별력 있는 문항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아이들은 청소년 중고등학생부터서 거의 입시에 시달리고 있죠.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크게 변별력 있는 문항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넣어놨던 이유는 운동 중요하거든요. 신체 활동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용 문항이라도 넣어서 아이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이거 문항을 체크해서 운동이 충분하지 않다면 운동에 대한 코멘트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용 문항으로 제시를 했고요. 청소년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균형 영역에서 전곡이나 잡곡밥 섭취가 들어갔고 그다음 절제 영역에서는 아이들 요즘 마라탕 너무 잘 먹죠. 그래서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에 대한 섭취 빈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카페인 음료들 많이 먹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입시가 되면 특히 언제 드냐 많이 먹느냐고 봤더니 시험 때 카페인 음료 그 에너지 드링크이죠. 에너지 드링크에 카페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또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커피도 꽤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카페인 음료 섭취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야식이 요 청소년기에 추가적으로 절제의 3개 영역이 더 추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 문항이고요. 물론 성인 노인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 연령층에 맞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영양지수 점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로잉 랩에 있는 영양지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로잉 랩에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에 확인하셔서 아이들의 영양지수 점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 그러니까 식약처에 이거는 건강식생활 향상을 위한 영양지수 해가지고 식품안전나라에 있는 사이트이거든요. 여러분이 웹에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린이 연령층 취약 전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수만이 아니라 성인 노인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것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뭐 아이들만을 타겟으로 하진 않으시잖아요.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하실 때 주변에 있는 어른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평가하셔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라는 것들을 코멘트 하시면서 제시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들어가셔서 각각의 연령층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체크리스트 문항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문항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성별, 나이, 키, 체중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키 체중에 따른 비만도와 그리고 종합적인 점수, 종합점수라는 게 NQ 점수입니다. NQ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파란색, 초록색 부분은 양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기 점수를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외로 상당히 높지 않아요. 예시로 나와 있는 점수가 50점인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해 놓은 건데 중학생의 상등급에 해당하는 게 58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등급에 해당하는 요 양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전체 점수 분포를 놓고 봤을 때 표준화 점수를 놓고 봤을 때
2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해야 하는 거는 25에서 75% 사이이기 때문에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개선이 필요해 라고 제가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하등급은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0에서 25%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절제 영역에서 44.1%를 하등급을 받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에? 아래 25%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등급을 받으면 상위 25%에 해당해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 0점부터 100점까지 나와 있지만 100점 만점을 맞는다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등급의 이상의 점수만 받아도 아이는 그런 대로 식행동에 문제가 없어. 건전한 식생활을 하고 있고 바람직한 식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일한 평가 결과지가 나옵니다. 자, 이 결과지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옮기기 위한 가이드가 같이 제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영양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이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는 어머님들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균형 영역에 해당하는 거, 절제, 실천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지켜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코멘트들은요.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놓은 코멘트는 아니고요. 어린이, 청소년, 미취학 어린이들에 해당하는 코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영양적으로 균형되게 섭취하는 것. 그리고 절제에 해당하는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 그리고 실천에서는 우리가 항상 제품 살 때 유통기한 확인하죠. 근데 요즘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기한에 해당하는 것 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영양 표시를 읽고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적절한 신체 활동. 이를 통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영양지수 점수는 높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균형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품 구성 자전거인데 이 식품 구성 자전거의 앞부분은 물이거든요.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자, 하루 최소한 우리 8잔, 6잔 내지 8잔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물 섭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여기서 실제 운동을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운동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 크게 있죠. 요 뒷바퀴에 있는 각각의 식품군, 6개의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들을 골고루 매일같이 골고루 권장하는 횟수만큼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연령별로 권장하는 횟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종류는 잡곡밥 위주로 하루에 3 내지 5회예요. 우리가 밥하면은 백미밥, 흰쌀밥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는 현미라든지 여러 가지 잡곡이 섞여 있는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이 영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1회는 우리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 분량. 밥 한 공기 분량으로 3회 내지 5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하루에 한 끼씩 3끼 균형되게 먹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0.5를 먹어주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3 내지 3.5회,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얘는 식사 때마다 한두 가지. 매 끼니 하나 내지 2가지는 먹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채소 반찬 역시 식사 때마다 3가지 이상입니다. 근데 아이들 진짜 이거 먹지 않죠. 근데 애들은 김치 포함이에요. 원래는 김치를 제외시켜 성인들은 김치를 제외하고 있거든요. 김치 제외하는 이유는 아시죠? 나트륨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워낙 채소를 안 먹기 때문에 김치 포함해서 3가지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류는 매일 2번 이상 간식으로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우유, 유제품, 성장기 아이들은 매일 2잔 이상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성인 노인은 1잔이에요.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2잔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역시 매일 2잔이기 때문에 간식으로 제공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절제 영역입니다. 절제 영역은 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잘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게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 안 좋으니까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잘 지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균형 영역은 아무리 해도 내가 싫어하는 채소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근데 균형 영역의 점수가 쉽게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채소류일 거예요. 과일은 애들 잘 먹거든요. 근데 채소는 기피하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채소류의 균형 영역의 점수를 높이면 채소류의 점수가 아이들이 잘 먹으면 이 균형 영역의 점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아이 혼자서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조리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먹는 채소를 먹이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능력입니다. 자, 절제 영역은요. 자, 빵, 과자, 아이들 안 먹진 않죠. 먹이는데 가능하다면 영양 표시를 보고 지방이나 당 함량이 낮은 거. 근데 여기서 지방이 불포화지방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포화지방산, 총지방, 트랜스 지방이 가능한 낮고 당 함량이 낮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라면 안 먹을 수는 없죠. 먹여야 돼요. 아이들 밥 안 먹으면 라면이라도 먹어야죠. 공육은 일에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조건은 뭐냐? 국물을 먹이지 말잖아요. 국물을 먹이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 라면만 끓여 먹이지 마시고 여기에다 뭐를 넣어주시면 돼요? 각종 야채들. 네, 파라든지 뭐 이런 야채들을 같이 섞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적당량 먹는 거죠.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 먹는 거. 그다음에 당이 적은 음료를 선택해서 제공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의외로 탄산음료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탄산음료 대신에 요즘은 당이 적게 들어간 보리차라든지 보리차 다양한 음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음료들로 좀 대체시켜서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적정하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생 아이들은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안 듣습니다. 가서 본인들이 사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생적으로 판매되는 음식 사 먹는 거. 학교 앞에서 아이들 음식 사 먹을 때 조금 주의시켜 주는 거. 그리고 가공육류를 적게 먹이는 거.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안 먹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제공해주는 횟수를 줄이시면 절제 영역의 접수는 쉽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잘 안 올라가는 게 실천이거든요. 아이들이 잘 따라하면 얘가 잘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데 의외로 쉽지가 않은 영역 중에 하나가 실천입니다. 그래서 실천 역시 부모와 함께, 그러니까 아침밥을 꼭 먹어라 그랬는데 아침밥 엄마가 안 챙겨주면 애들 안 먹죠. 아침 먹는 횟수 줄면 이거 실천 영역의 점수 확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초등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다음에 영양 표시 확인하고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식사 전에 올바른 손 씻기인데 이건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저희는 앵큐에서는 식사 전 손 씻기지만 우리가 손 씻기는 식사 전만이 아니죠. 상당히 위생적인 측면에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밖에 나갔다 놀고 와서도 손 씻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식사 전 손 씻기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운동이죠. 신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하는 거를 통해서 신체 활동 실천 영역의 점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영양지수를 점수를 높여라 그랬는데 자 영양지수 전체 점수만은 높이는 건 쉽지가 않고요. 균형, 절제, 실천 각 영역의 점수가 높아진다면 전체적인 영양지수 점수는 자연스럽게 높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Q&A인데요. 저의 NQ 측정 기간인데 제일 여러분이 얼마나 간격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건데 아이들의 식생활 변화를 얼마나 잘 변화했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달 간격으로 실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옆에서 교육을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식행동, 식습관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서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2,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 변화를 자주 보고 싶다면 한 달 간격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엄마 아빠가 작아도 맞춤 영양으로 키가 클 수 있을까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 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세대의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못 먹어서 키가 못 자란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한테 균형된 식생활과 더불어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병행해 준다면 부모님의 키보다는 아이의 키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단, 균형된 식생활을 해서 아이가 잘 먹으면 된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먹으면 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옆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옆으로 가지 않게끔 에너지가 너무 고열량의 영양성에 있는 식품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균형되게, 그러니까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가는 높은 그런 식품을 선택해 주면서 또 하나 운동을 병행해 준다면 아이들의 성장판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과 더불어서 균형된 식생활을 해준다면은 부모님보다 아이의 키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